2020 베이오노믹스 Principle of Economics 경제 원론 1회차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오노믹스 경제 원론, 이 수업은 우리 정책학과에서 경제 원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대응되는 강의이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저는 벌써 횟수로 3년차 세 번째로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는 지금 8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8회차 안에 각 회차의 강의 수는 시간별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3강에서 5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근데 8회차도 일정에 맞춰서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더 늘어나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가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 원론을 하니까 경제학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미시경제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시경제학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학문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물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경제학이라든지 재정학이라든지 국제경제학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학문들이 분명 더 존재합니다만 제일 핵심이 되는 학문은 이 두 개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철학에서도 서양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식론하고 존재론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시경제학은 뭐냐? 미시경제학은 각 경제 주체들이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각 경제 주체들에게는 흔히 가계 혹은 기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가계가 얼마만큼 많이 사야 내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기업은 어느 정도 생산해내야 내 이윤을 얼마만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극한의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학문이고요.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경제 기초 수학 부분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서 각 경제 주체들, 경제 주체들이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에 그런 의사결정,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학문이 미시경제학이 되겠고요. 그리고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각 경제 주체들이 모여있는 전체의 합, 하나의 국가 혹은 전 세계의 경제에서 그 경제의 상황을 알려주는 여러 지표들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GDP라든지 실업이라든지 그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합니다. 경제를 지금 이렇게 더 가면 호황인 것인지 불황인 것인지, 코로나라는 임팩트가 다가왔어요. 그럼 호황인 것인지 불황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고 나면 분명 어떠한 문제점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거리들이 있는 학문이 거시경제학이에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상당히 수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거시경제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시경제학은 상당히 각 학파의 이론의 격렬한 논쟁 끝에 쌓아 올린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혹은 국가의 경제의 상황 같은 걸 분석하기 위한 학문이 거시경제학이다라는 건데, 이번 저의 2020 베이오노믹스 경제 원론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학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루지 않겠습니다. 유감이지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8회차 안에 21장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미시경제학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
백명호 교수님 경제 원론 수업을 듣는 사람이 분명 존재할 수도 있는데, 백명호 교수님 경제 원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맨큐로 따진다면은 전범위를 다 다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미시경제학 같은 그런데 이제 강성훈 교수님 경제원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시경제학만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떻게 보면은 강성훈 교수님의 경제원론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강의 아닌가,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업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수업에서 우리가 일단은 처음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이죠. 기본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학문이 됐든 간에 그 학문이 시작을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기본 개념, 특히 기회비용과 관련해서 오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4장에서 기본 개념을 이제 따져봤다면 핵심 개념인 경제의 근반이 되는 그러한 내용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제 4장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맨큐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큐 5장에서부터 한 11장 정도까지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탄력성과 시장의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그런 효율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그리고 14장부터 18장까지 여기가 이제 생산자 이론이라고 하는, 방금 전에 아까 미시경제학을 설명드리면서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은 각 경제 주체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분석하기 위한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생산자가 얼마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보는 이론이 생산자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13장하고 14장 그리고 18장까지는 나눠놓은 이유는 뭐냐면 13장에서는 생산만 다루고요, 14장부터 18장까지는 시장, 그러니까 각 기업이 들어가 있으면 각 기업이 어떤 시장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 시장에 따라서 기업이 행해야 되는 스탠스가 조금씩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만 놓고 보는 부분이 13장이고, 시장까지 합쳐서 보는 이론이 14장부터 18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소비자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소비자 이론 얘도 마찬가지로 가계 주체들이 효율적으로 소비를 하려면 얼마만큼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부분이 21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수능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까지, 맨큐 기준으로 11장까지는 한 번 정도 그래프는 못 봤더라도 단어 혹은 줄글로는 읽어봤을 거예요. 수능이나 내신으로 경제를 공부해 봤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아예 여기서부터 처음인 내용이겠지만, 사실 경제에서 지금 제일 핵심인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제가 그냥 가볍게 설명을 드려도 돼요. 깊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스스로 맨큐를 읽어가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인데, 13장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무언가의 설명을 들어야 그래야 이해가 가는 그러한 수업이기 때문에 저의 수업 역시 1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가볍게 템포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13장부터는 천천히 자세하게 좀 설명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명훈 교수님의 경제 원론을 듣고 있거나, 혹은 이 수업을 2020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듣고 있으면은 정석근 교수님의 경제 원론 수업도 있을 텐데, 그 교수님의 수업 역시 거시경제학을, 그러니까 맨큐 기준으로 23장 이후를 다루긴 하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0년 베이노믹스 매크로 강의에서 1회차 1강부터 5강까지 들으면 어느 정도 조금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들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상식도 좀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경제학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수업은 이거다 라는 걸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것은 경제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희소성입니다. 물론 경제학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거는 이제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은 1776년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펼치면서부터 경제학이 시작했다라고 보죠. 이와 관련된 썰은 매크로의 1회차 3강을 들으시면 되고요. 거기서 제가 역사에 대해서, 경제사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썰을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이제 경제가 어떻게 흐름이 흘러왔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대충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론적인 시작점은 어디냐, 이론적인 배경은 어디냐 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단언컨대 희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소성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경제학이 출발을 했는데, 희소성의 개념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망, 그 자원을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 상태를 일컬어서 희소하다, 그 재화 혹은 그 자원이 희소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게 다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인 걸 알 수 있겠죠.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모호합니다. 왜냐?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자체도 조금 모호한데,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 게 도대체 얼마만큼 돼야 욕망이 무한한 거죠? 이런 개념들 때문에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지만 엄연히 다른 희귀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는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이 있어요. 자,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보석이 있는데 보석이 현재 시장에 100개밖에 없다고 칩시다.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쳤을 때 시장에 10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것은 시장 자체에 놓고 봤을 때 100개밖에 없으니까 사실 희소하긴 하거든요. 아니, 희귀하긴 하거든요. 수량 자체가 적으니까. 그런데 희소하진 않죠. 왜? 사람들이 수요하진 않으니까. 욕망이 무한한 상태는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공급량,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양이, 부존량이 100인데 100개만큼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이 저걸 원해요. 저 보석을 원해요. 저 다이아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그 보석은 희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희귀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존재량 자체가 적은 것만 놓고 봤을 때 희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그 부존량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 그 재화의 존재량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여야 그 재화가 희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희소성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하겠죠. 왜냐?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하나를 원하면 두 개를 원하는 법이고, 두 개를 원하면 네 개를 원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그 밑에 이제 자유제와 경제제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되게 간단한 개념입니다. 부존량이 무한해서 대가 없이 획득이 가능한 재화를 일컬어서 자유제라고 얘기하고요. 부존량이 유한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획득이 가능한 그러한 재화를 일컬어서 경제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기 혹은 물 같은 재화가 자유제라고 할 수 있겠죠. 부존량이 거의 무한해서 대가가 없어도 획득이 가능한데, 점점 이제 자유제가 경제제로 옮겨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환경 오염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따라서 물 같은 경우, 요즘은 식수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자유제가 경제제화 되고 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특별하게 희소성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런 파트는 없어요. 편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1회차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이랑 조금 다릅니다. 한번 정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 대안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해서 잘 의미가 와닿진 않을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밑에 있는 식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 대안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을 의미하는데, 기회비용에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이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뭐냐를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명시적 비용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수증에 찍히는 그 비용, 명목적인 비용을 일컬어서 명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가 있을까요? 애플 펜슬을 샀어요. 자, 애플 펜슬을 살 때 이거 말고 딴 걸 살 수도 있었죠. 그쵸? 그런데 일단 이걸 샀죠. 이게 지금 한 15만 원 정도 하는데 15만 원만큼 영수증에 딱 찍히죠. 그쵸? 그게 일단은 명시적 비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암묵적 비용은 뭐냐? 지금 기회비용 지금 정의를 읽어봤는데 명시적 비용은 그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죠. 암묵적 비용에 요 내용이 해당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방금 전에 애플 펜슬을 15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 15만 원 자체는 명시적 비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15만 원을 가지고 다른 걸 살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긴 없네. 핸드폰을 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샀으면 제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효용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걸 삼으로 인해서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암묵적 비용인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그런 비용들은 명시적 비용만 생각을 하게 돼요. 명시적 비용을 다른 말로 회계학적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회계학적 비용이라고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하게 회계 장부에 찍히는 그런 돈, 영수증에 찍힌 돈은 명시적 비용이라는 거죠. 내가 그거를 소비하거나 혹은 소비하거나 무언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샀다, 구매를 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선택을 했을 때 드는 그 비용 자체는 명시적 비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돈을 가지고 혹은 그 시간을 들여서 그 행동을 안 했어요. 혹은 그 재화를 사지 않았어요.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남은 시간, 그 남은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걸 할 수 있었을 때 중에서 여러 선택 대안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이 암묵적 비용이 해당하게 됩니다. 어렵죠? 내용이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경제학이 바로요, 암묵적 비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사고는 분명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분명 그것을 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도 기꺼이, 그러니까 A랑 B라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A라는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B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A를 선택한 이유가 존재할 거예요. 그렇다면 A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주기 때문에, B보단 많은 이득을 주기 때문에 A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개념까지 우리가 비용에 포함하자라는 것이 경제학적인 사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봤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상황, 즉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보다 훨씬 더 큰 상황에 그 선택은 합리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매몰 비용은 뒤에 있는 예시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겸 마지막 정리하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시를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일단 첫 번째 예시를 보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이러한 예시가 유사하게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봉 8천만 원짜리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사업 아이템을 갑자기 들고 와서 야, 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제안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2억을 벌 수 있어요. 추정을 해보니까. 근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또 그냥 맨손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비용이 분명 필요합니다. 거기 이제 조건으로 가게 임대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적어놨고요.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5천만 원만큼 또 구매를 해야 돼요. 자, 이랬을 때 현재 기회비용이 얼마만큼 되고 합리적 선택은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업을 선택했다라고 칩시다. 사업을 선택했어요. 회사를 만약에 그만두고 사업을 선택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는지 비용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명시적 비용으로는 얼마가 들죠? 1억만큼 들 겁니다. 가게 임대 5천만 원, 그 다음에 재료 5천만 원만큼. 왜냐? 내가 그 사업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함으로써 1억만큼 영수증에 딱 찍혔죠. 지금 명시적으로 딱 지금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억 원만큼은 명시적 비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경제학적인 비용은 명시적 비용만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묵적 비용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에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수 있었고, 그 말은 회사를 다님으로 인한 그 연봉 8천만 원만큼 계속 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사업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연봉을 포기한 셈이 되는 거죠. 제가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여기선 지금 다른 선택 대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가치가 가장 큰 것이 8천만 원만큼이 해당이 될 거고요. 즉 암묵적 비용은 내가 사업을 안 하고 계속 직장을 가졌을 때의 연봉 8천만 원만큼이 암묵적 비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총 1억 8천만 원이 될 거고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2억이기 때문에 나의 편익이 베네핏이 2억이고, 그 말은 베네핏 2억보다 opportunity cost 1억 8천만 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는 선택은 합리적이다. 경제학적으로도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엄청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명시적 비용은 단순하게 영수증에 찍힌 돈이다.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내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걸 사지 않았더라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암묵적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합보다 편익이 더 커야 그 선택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암묵적인 비용을 경제학적으로 고려해야 되냐면, 아까 암묵적 비용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분명 그 돈으로, 그 시간으로 내가 그걸 했다는 거는 다른 행동을 똑같이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비용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선택지들보다 얘가 더 나아 라고 설명을 하려면 암묵적 비용을 합해줘야 이 기회비용, 전체적인 비용을 경제학적으로 추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핵심적으로 암묵적 비용 우리가 좀 꼭 고려를 해서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매몰 비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몰 비용은 그러면 뭐냐? 썬크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미 지출한 뒤에 다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매몰 비용이라고 하면 진짜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입니다. 영화관 갔는데, 영화가 이제 티켓 끊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미 영화 시작한 지 30분 지났고 환불 안 됩니다. 환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영화가 진짜 너무 재미없어요. 이건 정말
앞으로 남은 1시간 반 동안 영화를 더 봐도 나한텐 고통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미 티켓 값은 냈잖아. 그거 환불 못 하잖아. 그거 이미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야. 즉 매몰 비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매몰 비용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매몰 비용과 관련된 기회비용은 0입니다. 왜? 이미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그냥 지출해서 끝나버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라면 정말 놀랐겠지만 영화관에서 30분째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추후에 요거는 이제 21장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마지널 유틸리티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과 상당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때부터 더 느낄 수 있는 효용이 존재해야 남아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경제학적인 관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이제 케이스 1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매몰 비용을 어떻게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냐면 아까 분명 제가 케이스를 사업 아이템을 제한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 친구가 여기서 한 발 더 가서 제한을 이미 했고 사업을 하려고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가게 임대와 재료를 이미 구매를 했어요. 이미 구매를 해서 만약에 그것들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렇더라면 저 1억은 매몰 비용이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똑같은 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까 처음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저 1억만큼 지금 명시적으로 비용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 상황을 조금만 바꿔서 보면 저 1억만큼 이미 지출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 됐다라면 저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해. 저거 매몰 비용이야. 그러면 기회비용, 즉 명시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 1억만큼이 매몰 비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명시적 비용은 0원이고 암묵적 비용만 8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선택은 사업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기회비용 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교환에는 케이스 2까지 존재하는데 케이스 2가 거기 있는 식대로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케이스 2 같은 문제가 거의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교수님들도 저렇게 복잡한 문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저렇게 암묵적 비용은 수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만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해서 풀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보통 이 케이스 1번 같은 문제 혹은 뭐 예시로는 내가 대학을 가지 않았더라면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 그런 걸로 암묵적 비용으로 일단 명시적 비용으로는 일단 뭐 등록금 혹은 뭐 학비 그런 것들을 드는 것이 명시적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으로는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그걸 안 했더라면 직무 교육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었는데 혹은 뭐 다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는데 회사를 갈 수 있었는데 인턴을 할 수 있었는데 뭐 그런 걸로 암묵적 비용을 서술할 수 있겠죠. 뭐 그러한 내용들로만 보통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기회비용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왜냐? 경제학의 출발점이고 모든 비용은 다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명시적 비용만 의미하는 거 없습니다. 명시적 비용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경영학과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면서 배워야 되는 내용인 거지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뭔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 분석을 해야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기회비용까지 끝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번 1회차 1강은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짓고 다음 1회차 2강에서 생산 가능 곡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